경찰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압송된 마약왕 박광일을 오늘 구속 송치합니다. 경기 북부청에서 전담 수사 인력을 편성해 수사 중으로 곧 추가 브리핑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마약류 투약과 유통,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클럽 버닝썬 사건과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잊고 있은 하지만 이름 들으시면 다시 기억나실 그 버닝썬 사건에 박광렬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내용을 좀 취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버닝썬과 관련된 영역은 네. 제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적어도 황하나는 제가 알죠. 황하나. 몇 번 만났으니까. 예. 그리고 엄상미 씨도 잘 알고요. 근데 엄상미 씨는 누구죠? 그 맥심 모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사실 좀 비극적이긴 한데 네. 바티칸이라고 불리는 이 씨의 여자친구 분이셨거든요. 중간 총책 같은 사람의 국내 유통 총책. 네. 그리고 황하나의 전 남편은 네. 이 바티칸 마약단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 황하나- 사망한 오모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하나의 전 남편이 네. 예. 그러니까 마약 역시 마찬가지로 운반책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 예. 국내에 아마 판매하는 중간 보스였던 남 씨가 있거든요. 이분도 지금 식물 인간 상태세요. 마약을 네. 과다 너무 많이 복용하셔서. 해서. 근데 그분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 오 씨고요. 네. 예. 그 오 씨의 아내가 황하나 황하나고요. 네. 씨였어요. 음. 그래서 제 첫 취재가 그때 엄상미 씨의 집에 갔었던 게 제 취재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만났던 사람들이 5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자살했어요. 언제 몇 년 사이에? 그 2023년도에 다 자살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살은 맞긴 맞는 거예요. 자살은 그렇게- 맞죠. 네. 근데 이걸 자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오 씨 같은 경우는 투명망토가 보인다고 네.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했어요. 근데 그는 약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남 씨도 약을 너무 많이 해서 스스로 아. 목을 조르다가 식물인간이 됐고요. 아. 사실 마약이 진짜 무서워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어쨌든 뭐 마약을 정말 말단에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중간 유통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귀한지 모른다고 해야 되나? 박광렬이 너무 많은 마약을 뿌렸고 이렇게 언제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검거됐을 때 빈 마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30억 원어치가 검거됐다라고 예. 하면 알려진 게 30억이지 얼마나 팔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당시에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그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뭐 정말 매일같이 박광렬이 자기 마약이 이만큼 있다라고 맨날 자랑을 했으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황하나 씨 이제 취재를 하셨고 그 주변 사람들 이제 취재를 하셨고 그리고 황하나 씨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 버닝썬까지는 뭐 정확히 잘 뭐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만 황하나 씨가 그 버닝썬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 이전에도 좀 많이 언론에 나온 얘기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아는 사실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버닝썬과 관련된 영역. 근데 다만 당시 제가 황하나 씨 아버지를 만났었고 네. 네. 그때 참 되게 슬펐던 게 그 아침마당인가 그런 데 나와서 황하나 씨가 단약했다고 네.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한국으로 구속돼서 들어가셨거든요. 마약은 끊을 수가 없나 봐요. 황하나 씨가 네, 맞아요. 다시 지금 들어오셔서 국내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얼마 전에 네, 거기도 들어왔죠. 송환됐어요. 캄보디아인가 어디서 아기 네. 낳고 들어와서 송환이 네. 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버닝썬과 관련돼서 이제 의심이 될 만한 단서는
그 황하나 씨는 어쨌든 그 버닝썬의 단골 뭐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VIP. 그런 분이었고 네. 그 황하나의 전 남편 지금은 사망한 네. 그 사람이 그 바티칸 킹덤이라는 조직의 유통책 중에 하나였고 그럼 이제 버닝썬에서 유통됐던 여러 종류의 마약들이 이 연결고리를 타고서 유통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황하나 씨는 네. 마약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황하나 씨는 단순한 투약범인가요? 아니면은 뭐 유통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나요? 유통 관련된 혐의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중독 상태였다, 심각한 네.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하여튼 뭐 지금 뭐 언론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황하나 씨가 단순 투약 정도가 아니라 중간 유통도 아마 했었을 것으로 관여했을 수도 네,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뭘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혹시 취재되는 게 있나요? 실제로 살인 사건으로는 국내로 송환된 게 아니고 네. 마약 유통과 관련된 혐의로 국내에서 사실 빌려온 거니까요, 필리핀에서. 네. 그래서 뭐 마약 혐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수사관만 20명 넘게 배정돼 있고 네. 뭐 경남청, 뭐 경기북부청 전국에서 뿌려진 마약과 관련된 혐의들을 네. 박광렬과 관련돼서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박광렬의 뭐 진술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진술 잘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뭐 변호사도 또 뭐 비싼 사람 또 썼겠죠. 그럼 이제 그 지금까지 알려진 뭐 여러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실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박광렬을 이렇게 데려와서 수사를 좀 하는 거겠죠. 우리 또 심판대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여기 오셨던 김대규 네네네. 네. 회장님이 직접 잡았던 사람이니까요. 예. 박광렬과 관련돼서 그때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100%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번에 구속까지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무서운 건 음. 혐의를 너무 빨리 인정해 버렸어요, 박광렬이. 추가로 불지 않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걸 그냥 인정한 거예요? 사실 마약과 관련돼서 혐의가 재판이 종료되고 내면 네. 법률적으로는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이번에도 사실 저는 제가 만났을 때 마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또 이번에 필로폰 양성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 취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박광렬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때부터는 저도 정말 무서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만약에 이제 우리 법원에서도 유죄나 뭐 이렇게 뭐 한 30년 이렇게 나온다 치면 판결만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그 교정 시설에서는 묶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국제법상 필리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60년을 받았던 거고. 예. 네. 그래서 그 형이 60년도 사실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빨리 인정했어요. 네. 그곳에서 살고 싶었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사건이긴 한데 제가 그때 취재했었던 강주천 살인 사건이라는 것도 보도를 했었는데 네. 국내 살인범들이 자꾸 필리핀으로 들어가서 마약을 숨어버리고. 팔길 바래요. 박광렬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성공 모델인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여기선 범죄자로 재기하기 어려운데 필리핀에 가면 호화 생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차피 거군요. 인생은 끝났으니 그래서 그 강주천 씨도 아내를 죽이고 필리핀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다 걸려서 검거됐었는데 제가 만났을 때 저희 그 코디님이 만나셨을 때 그때 강주천 씨가 했던 얘기가 MVP로 보내달라였어요. 그래요. 그럼 네.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숨어버리고.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 일도. 야, 큰일이네. 이거 뭐 그러면 여기서 절대 보내지 말아야겠네요. 네. 재판을 질질 끌든지 수사를 더 하든지. 박광렬을?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수사 아무리 뭐 끌어봐야 뭐 몇 년을 끌겠어요. 거기다가 1심에 그냥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수사는 빨리 끝나겠죠. 너 이거 했어? 네, 했습니다. 너 이렇게 넌다 네가 보낸 거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검찰 더 조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인정 다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럼 뭐 근데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그나마도 유통을 덜 하고 여기는 이제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할 수는 그렇죠, 그렇죠. 없으니까 네. 국내에 잡아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정도로 통신을 끊어놓은 채로 잡아두면 박광렬의 그 줄도 다 끊기지 않을까요? 아, 몇 달 이상 최소 네. 1, 2년 이렇게 다 1, 되면 2년 동안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은 거기서 이제 박광렬 없이 조직을 꾸리면서 그렇겠네. 선전을 치겠죠. 저도 그러길 바래요. 네. 아, 그럼 박광렬도 어쩜 그걸 제일 무서워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그 두려움이 크겠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음. 뭐 당연히 그게 좋아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 사람의 끈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에 대한 수사 기간을 좀 더 구속 수사 기간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전략적 전술적으로 보자면 네.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 이 사람 하나 처벌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제3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마약을 줄이든 끊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방법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가 많은 모양이네. 뭐 필리핀만 그렇겠어요. 태국이든 캄보디아도 캄보디아도 최근에 그렇고. 많이 많았고. 예, 네. 워낙 또 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하니까 네. 원격으로 얼마든지 뭐 한국 다 소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이 지금 잘 뭐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그 네. 김성곤이라고 그 필리핀에서 살인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 기업이요? 네, 그 필리핀에 돌아온 그 뭐 여행사를 차려놓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살인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뭐 돈을 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유괴한 뒤 살해하고 네, 이런 네. 거예요. 아. 근데 그 사람도 국내에 송환이 됐어요. 2017년인가. 예. 근데 그 사람은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어요, 한국에서. 이런 어떤 선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지금도 수감돼 있어요? 한국에 우리 기도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하긴 이런 것들은 필리핀이랑도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도 꼭 이 박학렬을 받아야만 뭐 싫잖아요. 자기네 그렇죠. 나라 범죄자인데. 국가 이미지도 나빠지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박왕렬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우리 교정시설에서 가는 날까지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혹시 오늘 이제 뭐 박왕렬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연결됐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 쭉 꺼내 주셨는데 지금도 제일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걱정되시는 게 좀 있을까요? 역시 박왕렬이 돌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 영향력 행사하는 것. 네, 그게 가장 무섭고요. 네. 그냥 앞으로는 그냥 집에 들어갈 때 한층 아래층에서 내려가서 비상 계단에 누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그런 없길 일이 바랍니다. 없었으면 네. 좋겠다. 네. 지금도 계속 그러고 계세요? 최근에 좀 다시 잡혀 들어왔을 때는 좀 그게 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아유, 들죠. 그렇다고 뭐 이사를 뭐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삶에 살아서야 이런 취재 누가 또 하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좀 안심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상은 조금 공권력에서라도 좀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냥 지금 순식간에 좀 순간적으로 들긴 하는데 저번에 사실 경찰분들이 워낙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네. 지금도 그렇고 네, 대한민국이 되게 건강한 나라더라고요. 치안이 굉장히 네, 안전한 나라긴 그래서 하죠. 네. 뭐 저한테 보호 조치도 잘 해주셨고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떨치기는 아직은 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박광렬이 완전히 모든 조직으로부터 그냥 완전 고립이 되고 어떤 통신도 통하지 않는 정도 상황이 돼야 우리 PD님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으실까. 자, 오늘은 우리 JTBC 탐사 전문 PD시죠. 최광일 PD님과 함께 이름도 너무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안 됐었나? 최강한 PD랑 좀 걱정됐어. 이게 보니까 예. 10년이 된 사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박광렬이라는 자가 마약으로
그냥 그야말로 마약왕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건데요. 새벽 2시 반에 잡아왔어요. 예. 정부에서. 예. 그래서 검거하는 영상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거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이 사건 계속 취재해왔던 기자로서 이 잡혀온 송환 과정 쭉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일단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송환 신청, 그러니까 범죄 인도 조약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이제 대통령과 필리핀 대통령의 그런 담화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 말 자체는 뭐랄까요? 약간 마약 범죄에 대한 청산 의지가 굉장히 높으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난 정부보다 어느 정도 효과적인 그런 대책을 향후에 좀 내놓으시지 않으실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네네. 윤석열 정권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터질 때 마약 사범 잡는다고 난리를 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앞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 관리를 제대로 못한 네. 그 책임에 대한 그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약 사범을 잡아들이는 것 대통령이 오늘 또 X를 올려서 대한 국민을 해치는 지안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예.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한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빨랐다. 네네. 예.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네. 이 범죄자를 잡아왔다 이런 건데요. 실제 이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 취재를 시작하시게 되셨고 실제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마약을 유통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에 앙헬레스 위치한 사탕수수 밭에서 한국인 3명을 이제 건초로 살해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연찮게 사탕수수밭을 관리하는 농장 주인에 의해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필리핀 당국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붙잡히게 된 케이스인데 네. 이 사람이 마약을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하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 비쿠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비쿠탄이라는 이민국 수용소 자체가 강제 추방 당하기 직전이거나 또는 송환되기 직전이거나 네. 또는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외국인을 가둬놓는 예, 곳이거든요. 예. 근데 비쿠탄이라는 감옥 자체가 예. 이제 필리핀어가 아닌 타국의 유명한 범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마약을 유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법무부에서 밝히긴 했지만 필리핀의 여러 교도소와 수용소가 예. 애초에 감옥 안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핸드폰 사용. 네, 감옥인데 네, 그냥 감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범죄자가 모여 있는 곳이다. 네, 범죄자가 모여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예. 합당하고요. 그 안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범죄자한테 핸드폰 주면 어떡해요? 그 안에서 핸드폰을 팝니다. 에? 팔아요? 네, 교도소 안에서 핸드폰 팔고요. 실제로 중고 거래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0만 원의 거래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 핸드폰으로 그러면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니 또 다른 범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핸드폰으로 텔레그램이나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그리고 마약으로 이제 제2의 범죄를 또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쿠탄이라는 감옥 안에서 예.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권에 가장 많은 마약을 유통하는 것으로 이제 지목됐던 사람이 박광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살인 사건하고 이 마약하고 네.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한국인 3명은 그 박광렬이가 직접 살해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한국인 3명을 살해한 거예요? 사실 이제 어쨌든 돌아가신 그 세 분은 네. 박광렬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필리핀에서의 투자자들. 예. 투자자들이었는데 예. 박광렬을 믿지 못하고 네. 다시 내 돈 내놔라 하다가 투자한 박광렬이 돈 회수해 그쵸. 가려고. 예. 박광렬이 본인이 이 돈을 사실 꿀꺽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돈을 그 달라고 규모가 하니까 얼마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네네. 아니 세 분 셋이 다. 합쳐서. 예, 예. 근데 이제 다시 엄청 큰 돈이네요. 네, 다시 예. 돈을 돌려주기 싫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버린 네,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끔찍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네네. 사람인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원래 마약을 팔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평범한 사업가? 네. 였는데 결국에는 마약왕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언론에 잘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네. 그 네, 그냥 그런 사실 얘기 때문에 오혁진 기자님을 모신 겁니다. 언론에 잘 안 나오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비쿠탄이라는 감옥에 가면 누구나 박광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이 문제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비쿠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필리핀의 여러 교도소가 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교도 행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박광렬 같은 마약왕은 계속 계속 양산될 수밖에 양산될 없죠. 수밖에 네네네네. 없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보이스피싱으로 유명한 김민영 팀장도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마약을 파는 게 굉장히 쉽다 보니까 그 박모 씨거든요. 네. 그 김민영 팀장의 본명이 예, 경찰 김민영 출신. 팀장. 예. 네. 그분도 2023년부터 마약 유통을 시작했어요. 어. 이미 우리나라 마약 파는 게 더 쉽다. 네, 예.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이미 그러한 예. 사안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탈옥한 지 한 1년 반 넘어서 예.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 예. 박광렬도 그러면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량의 마약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통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박광렬 관련해서 네. 뭐 이렇게 뭐 감옥서 안에서 네. 뭐 여자친구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꼬꼬무에서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그 어느 정도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 바쿠탄이라는 데는? 그 비쿠탄, 아, 비쿠탄. 예. 비쿠탄이라는 곳도 있고요. 이제 박광렬이 있던 교도소가 비쿠탄에 있다가 탈옥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비쿠탄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또 탈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빌리비드 교도소라는 예. 곳으로 이감이 돼요. 예. 근데 그 뉴빌리비드라는 그 교도소는 예. 그냥 영어로 구글에 뉴빌리비드가 줄여서 NBP 프리즌이라고 하거든요. 이 NBP 프리즌에 대해서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해도 그 내부가 어떤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안에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삽니다. 교도소인데. 집을 지어요? 네. 그러니까 뭐 2층짜리 뭐 집을 짓는다거나 예. 그러면 그 집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예. 당구대 그리고 여성들을 불러서 약간 스트릿바 같은 그런 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 번 나왔고요, 실제로. 예. 그리고 권총도 나온 적도 있고, 예. 마약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취재를 해봤는데, MVP, 방금 말씀드린 MVP 프리즌에서 작년 12월에만 1급 교도관이 다량의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가 됐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우리로서는 좀 상상을 네네, 이해하기 좀 힘든 곳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근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오히려 범죄인 양성소 같은. 네네. 그래서 필리핀의 치안이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이제 그 독재 그늘이 있는 나라여서 더 이렇게 네. 오히려 이거를 산업으로 육성 또는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2021년부터 필리핀을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만났던 뭐 필리핀 교민분들 아니면 필리핀에 실제로 정치권에 몸담으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인이 되기 위한 비자금을 모으려고 마약 집단에게 마약 수익을 꿀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영어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 정치권과 네. 필리핀 안에 있는 마약 범죄 집단하고 조직하고. 범죄 조직과 이제 결탁이 돼 있다. 그 커넥션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네네. 예. 야, 참 이게 좀 매우 좀 네, 좀 이해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나라인데요. 실제로 2021년부터 이 박광렬을 취재하시면서 직접 만나보기도 했었다면서요. 필리핀에서 만나신 겁니까? 한국에서 만나신 겁니까? 전자입니다. 당연히. 네, 필리핀에서. 예, 예, 네. 예. 어떻게 해서 처음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 접촉을 했을 때는 솔직히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제가 범죄자인데. 제가 그 박광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취재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버닝썬 사건이라는 걸 취재를 하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황하나 마약 사건을 취재를 하다가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에는 우리나라가 약간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직접 취재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마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찰들도 이미 점점 마약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이 올까라는 네. 걸 추적을 하다가 이제 복수의 언론사에서 마약왕 전세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21년이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박광렬과 이제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최정욱, 박광렬, 김영렬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자유롭게 그 필리핀 감옥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박광렬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경찰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직접 접촉을 하게 됐죠. 직접 만나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됐는데 전화하니까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필리핀 당국에서 연결?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고 명함을 박광렬에 주고 그걸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아,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뭘 모시에 어디로 와라. 그래서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만났습니다. 네. 면회실에서. 처음에 아니요, 딱 만나니까 인상이 어때요? 일단 근데 아까 본인이 나온 사진들 오전에 공개한 사진들 보니까 굉장히 험악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그 양심 그게 없어요.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죄스러운 죄책감 네. 그런 게 일말의 그런 후회나 그런 감정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예. 본인이 굉장히 떳떳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사탕수수밭에서 그 3명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요. 그리고 본인이 마약을 유통을 하면서 굉장히 떼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마약을 유통을 하려면 내가 직접 투약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온갖 마약을 다 투약해봤다라고 해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뭐 자식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좀 뭐랄까 불편하지 않냐. 아니 돈 많이 벌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같이 갔던 이제 저희 선배분들한테 박광렬이 직접 했던 얘기가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 것처럼 네. 요즘 한국의 10대 어린이들은 네. 공부를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지 않냐. 마약도 똑같은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런 비교를 하면서 늘어놓고 있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야,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당구대 뭐 이런 거 설치해 놓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네네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00억대의 그 마약을 60kg인가요? 50kg 최소 50kg 이상으로. 예, 네, 이거를 수송되고 이제 있습니다. 마약을 이제 국내에 유통을 네네. 시켰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박광렬이가 국내로 마약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범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범 있죠. 예, 공범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공범과 조직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었던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300억이나 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국내의 수사력은 이 박광렬과 내통한 공범을 잡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그 박광렬이 관리했던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수도권 마약 공급책이 이제 바티칸 킹덤이라고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 이제 바티칸 킹덤에게 마약을 직접 건네받아서 투약하고 네. 같이 유통을 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 이제 황하나고요. 그래서 야, 다 연결이 돼 있네. 네네네. 예. 물론 박광렬과 황하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예. 2021년부터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예. 박광렬은 그러면서 수도권에 더 많은 마약을 이제 유통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걸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차례뿐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네.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범죄자들이 네. 국내의 다양한 선을 뚫고 네. 그 네. 선을 통해서 국내로 계속 뭐 마약이 됐든 네. 뭐 그 스캔 범죄가 됐든 뭐 네.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려고 하는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끔찍한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제 범죄도 국제연대를 하네요. 그쵸. 그래서 네. 국제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국내에선 잘 안 되니까 네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인터뷰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박광렬이가
네.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마약 팔았다는 증거가 있냐. 내가 입을 열면 한국 검사들 중에 옷 벗을 놈들이 많다. 어떤 검사들, 옷 벗을 검사들 누굽니까 이거. 혹시 기자님께서는 직접 박광렬이의 입을 통해서 현직 검사 이름 들었어요? 아니 뭐 그냥 여러 하는- 명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허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허풍이다. 박광렬이 허풍이다. 네. 그리고 뭐 거짓말이다. 박광렬이 저랑 뭐 통화하거나 그럴 때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국정원 친구들한테 마약 관련 정보를 많이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허풍인지 아닌지는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박광렬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2, 3일에 한 번씩 말이 바뀝니다. 거짓말을 잘하겠죠. 네네네. 사기꾼이니까. 굉장히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고 예. 이게 마약 공급책으로서의 유통책으로서의 이게 네트워크망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올가매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가스라이팅을 예. 하는. 그래서 그 박광렬을 직접 여러 번 관리하고 접촉했던 경찰분들도 예. 얘는 사업을 정말 했으면 성공했을 케이스다. 아니 사업을 실제로 했다면서요. 국내에서 수산업자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참치 사업이 망하긴 했는데. 아 자기가 참치를 팔다가 망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근데 망했어요 그때 참치?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투자금을 회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자기도 사기를 당했구만요. 네네네. 오. 좀 참, 예, 그렇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자기도 결국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꼴이네요. 그렇죠. 범죄는 늘 그렇습니다. 네. 성범죄도 그래요. 피해자이자 가해자. 네네.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실명은 얘기하면 안 돼요. 검사들은. 네, 고소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몇 명을 들었어요? 주로 그럼 어떤 류의 검사들이에요? 특수부는 아닐 거고 마약 관련된 그냥 형사 뭐 서울지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옛날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중앙지검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 막연하게 추측을 하는데 예. 그냥 뭐 부장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뭐 아까도 근데 혹시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그 검사들한테? 박광렬이가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냐라고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거짓말일 거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박광렬이랑 연락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어쨌든 제가 그런 내용들을 박광렬을 굉장히 잘 아는 경찰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60-70%는 거짓말이다. 그렇군요. 네. 아 박광렬을 실제로 관리하는 경찰의 라인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리라는 건요. 예. 이제 코리안 데스크 아니면 경찰 예. 용사분들 예. 이제 박광렬이 또 다른 범죄를 예. 저지르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들.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예. 아 걔가 그 이빨을 터는 걸 되게 좋아한다. 예. 그래서 예. 한 10개를 얘기하면 6, 7개는 걸러들어라 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이런 취재는 쉽진 않아요. 또 기자들이 네네네. 선호하는 취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거 취재하다가 네. 이러다가 혹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취재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을 때 사람 이미 3명을 죽였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되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흑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풍문이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시비를 건다거나 아니면 기분을 좀 나쁘게 한다고 한다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은 많이 했죠. 이제 위험해지지 않을까? 근데 또는 뭐 내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이전까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고요. 네. 근데 제가 뭐 저보다 더 열심히 취재하신 선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그만큼 깊숙하게 취재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박광렬뿐만 아니라 네. 다른 마약 사건들 특히 이제 버닝썬 사건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이 버닝썬 사건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네네. 해야 된다.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다. 미진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오 기자님께서는 이런 마약 사건들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하신 거죠? 네, 거의 한 원래 그 마약 사건만 전문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어쩌다 보니 한 7년, 6년, 7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마약 사건을 하게 된 네네. 거예요. 아, 마약 전문성이 있는 기자네. 그 실제로 이 박광렬이 말고 이 비슷하게 마약을 유통하는 또 다른 이 해외에 있어서 잡아와야 되는 우리 정부가 단속해야 되는 국내로 마약을 유통시키는 이런 범죄 집단이 있다면 또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박광렬만큼이나 그러니까 사실 박광렬을 비유하고 있는 국제 범죄 조직이 작은 데가 아니에요. 콜롬비아 쪽이랑도 연이 닿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범정부 차원에서 박광렬만 데려왔다고 해서 예. 또 다른 박광렬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취재팀이 작년까지 이제 내란 이전까지 취재를 했을 때는 예. 제2의 박광렬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수본에서도 걔네들은 잡아야 된다라고 이미 첩보 수집을 굉장히 다량으로 하고 있고 네. 뭐 송모 씨, 뭐 박모 씨 여러 명이 있는데 예. 다 해외에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도 다 필리핀에 있습니까?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 쪽에 있습니다. 필리핀하고 네. 말레이 쪽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예. 이제 지구상에 가장 많은 마약이 유통되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는 네.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지대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곳 말고도 이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그 국경지대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필리핀은 사실상 이 민다나오 예. 반도라기보다는 그 남부 필리핀 예, 남부 쪽이거든요. 네. 이쪽은 필리핀 정부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 민다나오 그 남부 지역은 우리나라 외교부도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곳일 정도로 여행을 못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코리안 데스크나 경찰 영사가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만약에 박광렬과 같은 인물이 그곳으로 도망을 쳤다. 네.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박광렬이 아직 감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빠르게 결단력 있게 잘 데려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2의 제3의 박광렬들이 지금도 속속 출연을 하고 있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그래서 뭐 오늘 법무부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필리핀 수사당국하고의 공조 체계가 끊임없이 좀 유지가 돼야 된다.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필리핀의 교도 행정이 네. 제가 보기에는 범죄에 친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네네네. 필리핀 당국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범죄자들을 잡아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게 사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그냥 데려올 수 있거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 임시 인도 조약으로 데려올 수 예, 있는데 예. 윤석열 정부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으면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의지만 있고 마음만 제대로 먹었으면 박광렬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서 조금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네. 법무부는 2017년부터 박광렬에 대해서 꾸준히 데려오려고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박광렬에 대해서 취재를 했을 때 2022년과 23년에 저희가 뭐 대변인실이든 뭐 국정석과든 여러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송환 신청서를 안 보냈어요. 법무부가. 네. 예. 그러니까 관심조차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꾸준히 인도 시도는 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서 예. 외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건지 예. 실제로 송환 신청서를 보냈는지 예. 아니면 법무부에서 담당 공무원을 파견을 보내서 예. 실제로 필리핀 정부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송환 신청서도 보내지 않았었다. 근데 그때 당시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법무부가 박광렬에 대해서 꾸준히 인도를 네네.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긴 했는데 네. 무슨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송환 신청서도 안 보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이제 외교- 좀 비밀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제가 국제영사과장 여쭤봤는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도 많지 않겠냐. 좀 납득은 안 됩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긴 한데.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수사당국에 꼭 부탁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현장을 뛰었던 기자 입장에서 이 마약 퇴치가 굉장히 중요한.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네. 마약이 많이 그 퍼져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소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뭐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마약 청정국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사당국이 어디에 좀 수사력을 모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내,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마약 유통 경유지였어요. 그저 한국을 대상으로 유통을 하는 타겟팅이 아니라 네. 타겟팅 국가가 아니라 한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유통하는 그런 유통 경유지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마약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필리핀에서 폰 1kg는 1억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폰 1kg는 5억 원, 6억 원을 호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5배, 6배가 남다 보니까 네. 한국을 대상으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한국을 대상으로만 마약값이 네. 비싸냐? 예.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검열이나 아니면 세관의 이런 관리 감독이 굉장히 나름 수준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을 통해서 마약을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보니까 한국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수사력을 집중을 해야 되냐? 네네. 이제 해외 공조 네트워크망을 좀 제대로 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보기관이라던가 수사기관과 여러 좀 협력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뭐 A라는 정보기관이 있으면 네. 검찰에만 주고 경찰에만 소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TF팀을 완전히 꾸려가지고 합수본 형식처럼 네. 좀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체계적으로 좀 움직일 좀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 강릉 옥계양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최근에는 강원도 창고에서 무려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제조 네, 일당이 코카인. 또 잡히기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네. 어느새 한국이 이렇게 마약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마약왕 박광렬이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저희가 하여튼 그 사회부 가운데서도 가장 엄청나게 센 취재를 하는 마약 취재 전문성이 있는 오혁진 기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